워싱턴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국의 계산을 뒤집은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던 그 순간 한국은 전혀 다른 수를 던졌습니다. 왕관 하나로 트럼프를 움직이고 핵잠 승인으로 동아시아의 질서를 바꿔놓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줄서기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국이 이 모든 걸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조롱, 아첨, 굴욕, 서구 언론들이 한국 정부를 비웃었습니다. 트럼프에게 황금 왕관을 선물했다는 이유였죠. 왕관 쓰고 싶다는 트럼프의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트럼프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그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포스터입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오랜 경력 동안 상징과 실리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죠. 한국은 왕관으로 핵잠을 산 겁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믿지 않아요.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하니까요. 워싱턴 정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배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강대국들의 협상 뒤에는 반드시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거죠. 선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엔 대가가 따라오죠. 그날은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렸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죠. 워싱턴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무엇을 요구할지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었고 투자 압박도 거셌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한국이 상당한 양보를 할 거라고요. 어쩌면 굴욕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들 했죠. 하지만 회담이 끝난 직후 나온 건 완전히 다른 뉴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쏟았습니다. 제 모니터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핵잠 기술은 70년간 철저히 보호되어 온 최고 기밀입니다. 영국에게도 일부만 줬어요. 호주와 매즈노커스 협정에서도 원자로 설계는 줬지만 핵심 기술은 직접 이전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에게 전부 준다고요?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놀라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핵잠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거라고 말했죠. 그 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인수한 곳이었습니다. 한화필리 조선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었어요. 트럼프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거라고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시설이 만나는 상징적 장소가 될 거라고 했죠. 저는 즉시 이걸 오류 데이터로 분류했습니다. 당연했죠. 제 분석 시스템에 이런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동맹국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보상이 아니라 거의 항복 수준이었거든요. 미국이 항복이라니 말이 됩니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워싱턴의 분석가들이 모두 모였죠. 모두가 같은 표정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죠. 이건 트럼프의 즉흥적 결정일 거라고, 곧 번복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이 확인 보도를 냈어요. 미국의 핵잠 기술은 미군 내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어 온 기술이라고 했죠.
이 기술은 오랜 기간 극비로 유지되었고 심지어 영국이나 호주와 체결한 협정에서도 직접적인 기술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겐 준다는 겁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기술 협력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진짜였어요. 미국이 정말로 한국에게 이 모든 걸 내준 겁니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분이 붙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건 한국의 방위력 강화였죠. 디젤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첨단 수준의 해상 방어력을 한국이 갖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발표문에는 조건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핵무기 탑재가 아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며 미국 내에서 연료와 기술을 통제한다는 내용이었죠. 국제 비확산 기준을 준수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요. 핵연료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는 건 단순한 잠수함 이상의 무언가였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회담 전날 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이 핵잠 허가를 요청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자 일본 온라인이 들끓었거든요.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한국에게 자금이 없다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미국이 쉽게 허용할 리 없다고 말했죠. 어떤 이는 이렇게까지 썼어요. 한국의 핵잠 구상은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핵의 군사 용도가 금지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없고 개정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고요. 그로부터 하루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가 나온 건요. 일본이 패닉에 빠졌죠. 일본 언론들이 긴급 속보를 쏟아냈어요. 요미우리 신문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아시아 안보 역학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바뀌었어요. 조롱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걸 저는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죠. 이제 잠수함 분야에서도 한국이 우리를 앞서가게 되는구나. 일본은 원자력 알레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는데 말이야. 저는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각국의 분석 파일들이 꽂혀 있었죠. 일본이라고 적힌 파일은 두꺼웠어요. 동맹관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 파일은 더 두꺼웠죠. 위협관리였습니다. 러시아 파일도 있었어요. 적대관리였죠. 그런데 한국 파일은요. 가장 얇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저 미국의 든든한 동맹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관리가 필요 없는 나라, 미국이 원하면 따라올 나라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날 저는 그 얇은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한국은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협상하는 나라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힌 나라였죠. 워싱턴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석가들은 서로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내주었기에 이런 걸 받아낸 거냐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잖냐고.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반박했죠. 그건 10년 분할이고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도 있다고, 게다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프로젝트만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다고 말이에요. 한국 정부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명확히 밝혔다고 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고 이를 양해각서에 명시하기로 했다고요. 일본과의 합의문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비확산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한미 양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은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협조와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죠. 동맹 현대화와 실리적 협력의 상징적 성과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데이터만 보며 살아온 사람인데 말이죠. 그건 경외감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버텼던 겁니다. 단순히 버틴 게 아니라 이겨낸 거죠. 왕관을 선물하며 조롱받던 그 순간에도 한국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요. 그날 오후 저는 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이거였어요. 한국은 왜 핵잠이 필요했을까? 단순한 군사력 증강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 저는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깨닫게 됩니다.
이건 잠수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핵연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핵잠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핵연료를 다룰 권한을 원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전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협상을 성공시켰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충격이 더 커졌거든요. 한국이 받아낸 건 단순한 잠수함 허가가 아니었어요. 이건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파헤쳐야 했죠. 이 협상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요.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움직였는지 그 과정을 말입니다. 제 분석팀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우리는 한미 협상의 전 과정을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단 한 번의 회담으로 이걸 얻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23번이었어요. 23번의 협상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나 많이 협상을 벌인 나라가 있었다는 게 믿기십니까?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고 요구했을 때 한국은 거절했어요. 관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을 때도 거절했죠. 우리 말대로 하지 않으면 노딜이라는 협박에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3번 아니오라고 말한 겁니다. 저는 제 분석 경력 동안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의 압박에 버틴 나라는 있었죠. 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만이 달랐어요. 한국은 끝까지 버텼고 결국 미국이 양보했죠. 저는 같은 시기 일본의 협상 데이터를 꺼내봤습니다. 비교를 해야 이 충격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본은 어땠을까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이 약속한 금액은 80조 엔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400억 달러죠. 그것도 현금 투자였어요. 조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걸 거의 다 들어줬죠. 그리고 일본이 받은 건 뭐였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관세 인하도 명확하지 않았고 안보 분야에서도 특별한 성과가 없었어요. 일본 언론들조차 이렇게 평가했죠. 너무 많이 줬다고, 받은 건 거의 없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총 투자액은 3,500억 달러였지만 실제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였어요. 나머지 1,500억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였죠. 더 중요한 건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이걸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했어요. 연간 투자 상한선도 20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게다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는 조항까지 넣었죠.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정말 그랬으니까요. 한국 정부의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원리금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양해각서에 명시했다고요. 일본과의 합의문에는 없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숫자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의 현금 투자를 100%로 봤을 때 한국의 현금 투자는 약 36%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받은 건 뭐였을까요? 한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받아냈습니다. 11월부터 25%에서 15%로 낮아졌죠. 의약품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조급한 쪽은 미국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가 필요했죠. 빠른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버텼고 결국 이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관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선물한 황금 왕관을요. 서구 언론들이 그걸 얼마나 비웃었는지 아세요? 조롱과 아첨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미국에 굴복했다는 증거라고까지 말했죠. 트럼프 대통령도 농담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쓰고 싶다고 말이에요. 기자들이 웃었죠.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죠. 한국이 너무 나갔다고, 상징 외교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요. 비록 그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한국은 상징 외교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알았던 겁니다. 왕관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략이었어요. 트럼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계산이었죠.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왕처럼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그에게 왕관을 줬어요. 별처럼 빛나는 황금 왕관을요. 전 세계가 비웃는 동안 트럼프는 기분이 좋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한국의 요청을 들어준 거죠. 핵잠 승인이라는 선물로 말입니다. 저는 워싱턴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왕관과 핵잠 승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냐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식적으론 없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론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죠. 트럼프가 왕관을 받은 다음 날 아침 기분이 매우 좋았다고, 그날 오후 핵잠 승인 결정이 나왔다고 말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내용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어요. 미국의 다른 교역국들도 이번 한미 협상을 향후 자국 협상의 벤치마크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협상 모델이 된 겁니다. 좋은 예는 한국이 됐고 나쁜 예는 일본이 됐죠. 저는 이 아이러니를 음미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던 나라였어요. 오늘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앞서가고 일본이 뒤처진 거죠.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썼어요. 트럼프가 엊그제 일본에서 YMC에 맞춰 춤추던 게 엊그젠데 언제 또 한국 가서 협상을 했냐고. 한국은 80조 엔짜리 선물 없이도 협상을 잘했다고 말했죠. 타협하지 않고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국은 훌륭한 외교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떤 일본 네티즌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했죠. 일본의 도시바와 샤프는 몰락했지만 삼성전자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고, 이건 한국의 끈기 있는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과 이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한 동료가 말했죠.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예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한국은 찬란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노딜까지 우려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안보 분야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진전이 이뤄진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고 했죠. 한국 정부가 이번 타결을 위해 23차례나 협상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어요. 앞으로 100번, 200번도 국익을 위해 협상할 심산이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100번, 200번도 할 수 있다는 각오요.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미국이 먼저 꺾인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주변국들의 반응도 속속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경계했어요.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죠. 일본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기들도 핵잠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먼저 승인을 받은 거니까요. 러시아는 묘한 반응을 보였어요. 공식적으론 우려를 표했지만 비공식적으론 다른 이유로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밤 제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하던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파트너가 됐다. 왕관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전략이었다. 한국은 상징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법을 알고 있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인류 자본국들조차 한국의 협상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이건 경고였습니다. 워싱턴을 향한 경고였죠.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밤새 분석을 한 거죠. 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별처럼 떠오르는 순간을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숨겨진 진실을 파악한 저는 더 깊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미국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있었고 호주가 있었죠. 영국도 원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게 이 모든 걸 준 걸까요?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일본의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죠. 일본은 지난 몇 년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절박하게 추진해 왔어요. 호주가 오커스 협정으로 핵잠을 확보한 뒤 일본의 움직임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 끊임없이 요청했죠. 우리에게도 같은 기회를 달라고요. 하지만 미국의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검토가 필요하다. 신중해야 한다. 저는 이 거절의 패턴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죠. 미국은 일본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게 핵과 관련된 어떤 것도 넘겨줄 수 없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역사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죠. 진주만이었어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그날이 모든 걸 결정지었습니다. 미국은 그날을 잊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제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건 80년도 더 된 일 아니냐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역사는 숫자가 아니라고 감정이라고 말했죠. 진주만 공격으로 2,400명이 넘는 미군이 죽었어요.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당한 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살아있죠. 데이터가 이걸 증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일본의 핵 관련 기술 도입이 논의될 때마다 나오는 반대 의견의 핵심은 같았어요. 전범국에게 핵무기 관련 기술을 줄 수 없다는 거였죠. 비록 핵추진 잠수함이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기술의 영역에 속합니다. 미국은 이 선을 넘을 수 없었어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승인 소식이 나오자 일본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어요. 분노와 질투와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죠. 어떤 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범국은 절대 안 된다고, 한국은 30년간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가능하다고 착각했다고요. 또 다른 댓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은 진주만의 굴욕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은 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일본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저는 이 댓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인들조차 인정하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미국 국방부의 내부 문서를 검토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문장을 발견했어요.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지만 핵 관련 기술의 독립적 운용은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역사적 신뢰 문제와 지역 안보 균형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저는 한국의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공격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과 함께 싸웠죠. 한국전쟁에서 베트남전에서 이라크전에서 말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은 이유를 찾았죠. 한국은 미국에게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달랐어요. 일본은 미국의 보호 아래 안주했죠.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한국이 보여준 반응을 보세요. 한국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주국방을 강화했죠. 제 분석에 따르면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종속국으로 보지만 한국은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속국에게는 통제가 필요하지만 파트너에게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긴급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의 잠수함 우위가 사라진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작전 반경을 서해와 동중국해와 동해,
전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공격 능력도 크게 향상될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한 군사 전문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탄도미사일을 10발만 탑재할 수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그 2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지표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한국이 자기들을 추월하는 거였어요. 군사력에서 경제력에서 기술력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썼어요. 이제 마침내 일본의 특기였던 잠수함 분야에서도 한국에 앞서가게 되는구나. 한국은 착실히 원자력 잠수함 생산 능력을 높여갈 것이다. 일본은 원자력 알레르기가 심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고 자조했죠. 또 다른 댓글은 더 냉정했습니다. 일본이 핵잠을 갖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고, 헌법 문제도 있고 좌파 정당의 반대도 있다고, 한국은 그런 제약이 없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핵잠을 보유하게 될 거라고 인정했어요. 저는 이 분석들을 정리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일본은 방패가 되길 원했지만 미국은 창이 필요했죠. 한국이 바로 그 창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공격적인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한국은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선택은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일본은 전범국이라는 역사적 짐을 지고 있고 평화헌법이라는 법적 제약도 있다고. 반면 한국은 미국과 함께 싸운 역사가 있고 자주국방 의지도 강하다고 분석했죠. 도쿄에서 나온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어요. 지역 안보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비공식적으론 달랐습니다. 일본 관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이겼다고요. 일본의 한 고위 관료가 익명으로 언론에 말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력이 일본을 능가했다고. 우리는 미국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미국과 협상했다고 인정했죠. 이건 뼈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며 하나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의 서열을 공식적으로 재조정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위로 올라가고 일본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 네티즌들도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엔 한국을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섭다고, 한국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떠오르고 일본이 흔들리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이 모든 걸 준비해 온 방식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파트너가 된 이유를 분석하던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 분석팀의 한 멤버가 긴급 보고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화오션이라는 한국 조선 회사가 발표한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핵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고.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장이라도요? 미국이 막 승인해준 기술을 당장 만들 수 있다고요? 저는 즉시 한국의 조선기술 파일을 파헤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놀라운 진실을요. 한국은 맨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극비 파일이 하나 나왔습니다. 1990년대 말에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코드명은 보일러 프로젝트였습니다. 보일러요. 왜 보일러일까요? 저는 곧 이해했죠. 이건 위장이었습니다. 핵잠수함 엔진을 만들면서 보일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완벽한 은폐였죠.
2003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척 도입에 3조 5천억 원이 책정됐어요. 공식적으론 잠수함 연구 예산이었죠. 하지만 실제론 핵추진 시스템 개발에 쓰인 겁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공유해야 했거든요. 한 동료가 말했죠. 결국 한국은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만들 준비를 먼저 끝낸 거라고.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준 게 아니었어요. 이미 가진 기술을 승인해 준 거였죠. 한국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5,000톤급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4척 이상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이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증거였죠. 저는 한국의 기술 흡수 능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외국 기술을 단순히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수출까지 하는 나라였죠. 독일의 214급 잠수함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한국은 이 잠수함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기술을 분석했죠. 몇 년 뒤 한국은 K 잠수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한국식으로 개량한 버전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폴란드와 인도네시아에 수출까지 했죠. 러시아 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러시아 전차 기술을 들여왔어요. 그걸 분석하고 개량해서 K2 흑표를 만들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였습니다. 폴란드가 앞다투어 주문했고 터키는 공동 개발까지 제안했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능가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건 DNA 같은 거였죠. 한국의 기술 유전자였어요. 그렇다면 핵잠도 같은 경로를 밟을 게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국식으로 개량하고 발전시킬 거죠. 그리고 몇 년 뒤엔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글로벌 수주 현황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원팀을 결성했어요.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60척을 노리고 있었죠. 폴란드도 관심을 보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접촉해 왔습니다. 캐나다 총리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그 규모를 보고 감탄했죠. 예상대로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최대 60척 규모의 잠수함 건조를 준비 중이었는데 한국의 핵잠 승인 소식이 나오자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조선업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군사기술에서 조선기술에서 한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본은 불안해했고 중국은 경계했죠. 특히 중국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중국 신화닷컴이 긴급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한국이 대량 생산을 시작하면 끝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중국 군사 전문가 샤오링의 분석을 보니 중국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재래식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어서 작전 범위가 주변 해역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서해와 동중국해와 동해 등 넓은 지역으로 작전 반경을 확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격 능력도 크게 향상될 거라고 했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크기가 크고 훨씬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했죠. 재래식 잠수함은 탄도미사일을 10발만 탑재할 수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그 2배를 탑재할 수 있어서 공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량 생산 능력이었어요. 중국은 알고 있었죠. 한국이 일단 기술을 확보하면 무섭게 빠른 속도로 양산한다는 걸요. 자동차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습니다. 핵잠도 똑같을 거라고 중국은 예상했어요. 저는 이 분석을 읽으며 중국이 혼비백산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핵잠 전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뛰어들면 상황이 달라지죠.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일본 언론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이미 잠수함 기술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실현되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거라고 분석했어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이나 러시아 전차를 들여와서 기술을 익힌 뒤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 수출까지 했다고, 이번에도 한국의 초스피드 기술 습득과 발전이 무섭다고 인정했죠. 핵잠 한 척의 가격은 약 2조 2천억 원입니다. 고가의 선박이죠. 하지만 수출 경쟁력은 폭발적으로 오를 겁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앞다투어 한국에 접촉하고 있었어요. 핵잠 기술을 가진 한국이라면 재래식 잠수함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요청한 게 아니라 통보한 것에 가깝다고, 미국이 기술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기술을 승인해 준 거라고, 보일러 프로젝트는 20년이 넘는 준비 기간의 증거라고 분석했죠. 워싱턴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고위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완성도가 높을 줄은 몰랐다고 했죠.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해 온 겁니다. 결국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요. 조용히 준비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핵잠이 그랬고 K-팝이 그랬고 반도체가 그랬어요. 한국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너머 한국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조선소에서는 핵잠 설계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 세계는 또 한 번 놀라게 될 겁니다. 한국이 만든 핵잠이 바다를 가르는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요. 아시아의 중심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강자를 목격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핵잠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중국 담당 분석팀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어요. 제 모니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이건 최고 수준의 경보였죠. 팀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중국 신화닷컴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다고 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트럼프 면전에서 핵물질을 요구하다. 한국은 왜 핵잠 건조에 그토록 전념하는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저는 즉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샤오링의 분석이 담겨 있었죠. 그의 첫 문장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진짜 목적은 핵잠이 아니라 핵연료 확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이 노리는 건 1974년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그 협정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50년 전의 문서였죠. 거기엔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핵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고요. 이게 족쇄였습니다. 50년간 한국을 묶어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죠. 2010년에 한 번 협정이 개정됐어요. 하지만 부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장기 동의 하에 핵 연구 개발과 재료 획득, 그리고 연료 재처리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죠. 순도는 20% 미만으로 제한됐고 핵 추진 잠수함은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국이 핵잠을 운용한다는 건 20% 농축 우라늄을 다룰 권한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50년 족쇄를 푸는 열쇠였던 거죠. 중국 분석가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용 핵연료를 확보하면 핵무기 제조 연료를 얻는 것과 같다고, 실현 목표까지 단 한 걸음 남았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었구나 싶었죠. 저는 제 왼쪽 모니터를 봤습니다. 거기엔 미국의 안보동맹이라는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오른쪽 모니터엔 중국의 위협 분석 데이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얻고 중국을 견제할 무기를 얻은 겁니다. 중국 매체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이 제기한 핵잠 문제는 실제로 한미 간 경제, 투자 협정과 묶여 있다고 분석했죠. 한국이 투자 측면에서 미국에 약속을 하면 미국이 핵잠과 동력장치 측면에서 양보를 한다는 거래였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결국 진실이었어요. 한국은 왕관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투자도 약속했죠. 하지만 받은 건 그 이상이었어요. 핵연료를 다룰 권한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카드를 손에 쥔 겁니다. 미국이 준 건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핵연료였어요. 이게 이 협상의 진짜 의미였죠. 저는 왜 트럼프가 이토록 빠르게 승인했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미국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승인했죠. 왜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중국 때문이었어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제약이 많았죠.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핵연료까지 다룰 능력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두려움이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핵잠 전력을 증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핵연료를 확보하고 핵잠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주도권이 흔들리는 거죠.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거라고 말했죠. 핵잠에 사용되는 연료에 기폭장치를 달면 그게 핵무기라고, 현무 미사일에 탑재하면 핵미사일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썼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총알이 장전된 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총알을 손에 쥐는 거라고, 장전만 하면 된다고 말했죠. 저는 이 비유가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견제 효과도 명확했습니다. 북한이 핵잠 추진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먼저 핵잠을 확보하면 북한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죠. 저는 제 분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었어요. 이건 에너지 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면 원자력 발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국이 이 모든 걸 조용히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보일러 프로젝트는 단순히 잠수함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핵연료 기술 전반을 연구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20년 넘게 말이죠. 저는 러시아 담당팀에서 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러시아도 한국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중국 전문가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제조 연료를 확보했고 목표 실현까지 단 한 걸음 남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진짜 두려움이었던 거죠. 미국은 한국에게 안보를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견제할 무기도 준 거예요. 이건 일석이조였죠.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했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얻은 건 잠수함이 아니라 핵연료 주권이라고, 50년간 묶여있던 족쇄를 푼 거라고, 이건 한국 외교의 혁명이라고 평가했죠. 핵연료를 가진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에너지 측면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중국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독자적 핵 능력을 갖춘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결국 이 모든 협상의 진짜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강화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한국이 독립적 지위를 확보한 거죠. 중국은 이걸 정확히 읽어냈고 그래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였죠. 한국이 리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핵연료 확보라는 한국의 진짜 목적을 파악한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러시아 담당 분석팀에서 또 다른 긴급 경보가 울렸어요. 이번엔 왼쪽 모니터였습니다. 러시아 재건 시나리오 분석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거였죠. 팀장이 급히 들어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러시아의 전후 재건 파트너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저는 그 첫 페이지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인 한국이 동시에 러시아의 경제 파트너 후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즉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전후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압도적인 건설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죠. 러시아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겁니다. 누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 후보는 인도였습니다. 러시아와 전통적으로 가까운 나라였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인도의 건설 기술력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완성한 사례가 거의 없었죠. 러시아가 원하는 건 빠르고 확실한 재건이었어요. 인도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주변국들 중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죠.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을 부담스러워했어요. 왜일까요? 중국은 도와주는 척하며 러시아를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자원을 노리고 있었죠. 재건을 빌미로 러시아 경제를 장악할 게 뻔했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일본이었습니다. 기술력은 충분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미국 동맹이 너무 강했습니다. 게다가 영토 문제까지 있었죠. 쿠릴 열도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은 오랫동안 대립해왔어요. 일본은 근본적으로 러시아와 맞지 않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뭐였을까요? 저는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 한국이 있었어요. 러시아에게 한국은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과도 중국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였어요.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의 선호 남성 1순위가 한국 남성이었거든요. K-팝과 K-드라마가 러시아를 석권했다는 데이터도 있었죠. 푸틴 가족의 한국 인연도 발견했습니다. 푸틴의 딸 카테리나가 한국인 유학생과 연애했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푸틴 본인도 용인 유도대학과 인연이 있었죠. 이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식품 시장이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러시아 국민 간식이었어요. 편의점마다 쌓여 있었죠. 농심 도시락면은 러시아 라면 시장 1위였습니다. 러시아 국민 음식이 한국 제품이라는 게 믿기십니까?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건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호감도까지 갖춘 나라는 한국뿐이었죠.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을 좋아했습니다. 신뢰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재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현지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죠. 러시아 온라인 댓글을 분석한 데이터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어요. 러시아에는 무한한 지하 자원이 있고 친하게 지내면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다고 했죠. 러시아는 의리가 있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어떤 러시아 네티즌은 이렇게 썼어요. 러시아와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편이 되게 외교를 잘 해야 한다고 서로 도움이 되는 국가라고 강조했죠. 사상이 다른 국가여도 아이러니하게. 러시아 덕분에 미사일과 탱크와 우주 발사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과거 협력의 역사도 데이터에 나타났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한러 수교가 이루어졌죠. 그 이후 러시아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우주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의리가 있는 나라였어요. 한국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고 러시아도 알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만이 답이었습니다. 중국은 부담스럽고 인도는 믿을 수 없으며 일본은 적이죠. 남은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푸틴의 마음속 1순위가 한국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재건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과거 사업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좋다는 러시아 댓글도 있었어요.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미러 삼각구도가 형성되면 중국과 일본은 경쟁 관계로 밀려나는 거죠. 러시아는 이 구도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왼쪽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미국의 안보동맹이라는 데이터가 떠 있었죠. 오른쪽 모니터엔 러시아의 경제 파트너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한국이 있었어요. 이건 제 분석 인생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적대적인 양진영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건 역사상 드문 일이에요. 냉전 시대에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죠.
스위스 정도가 중립국으로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건 소극적 중립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적극적으로 양쪽 모두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게서는 안보를 얻었죠. 핵잠과 핵연료라는 근본적인 군사력을요. 러시아에게서는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건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회와 자원 확보의 길을요. 러시아 댓글 중에 인상적인 게 또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꽉 잡고 있으면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북한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슈퍼갑의 위치에 올랐다고, 러시아가 미국 손을 잡고도 한국만 믿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한국은 기술과 신뢰와 문화적 호감을 모두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분석했죠. 초코파이와 도시락면이 러시아 국민 음식이라는 사실이 상징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수출이 아니에요. 문화적 침투였죠. 러시아 국민들의 일상에 한국이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변국들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러시아의 접근을 경계했어요. 일본은 소외감을 느꼈죠. 미국은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기들 동맹국이 적대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국익이 최우선이었죠. 이념이 아니라 실리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친미도 친러도 아닌 친한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외교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플레이어가 됐다는 걸 말입니다. 이건 새로운 균형자의 탄생이었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러시아까지 한국을 원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저는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서 안보를 얻었고, 러시아에게서 경제적 기회를 확보했죠. 완벽한 균형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모니터에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한미 협상 타결 직후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서울을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기업인들의 예의 반문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보도 매체들이 전하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젠슨 황이 간 곳이 청와대도 아니고 삼성 본사도 아니었어요. 서울 삼성역의 한 치킨집이었죠. 치맥이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 치킨집에서 회동을 했다는 게 믿기십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4월 30일 밤이었습니다. 비공개 회동이었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었어요. 한국 재개 계획에 필요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인 겁니다. 치킨과 맥주를 앞에 두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깨달았어요. 이게 이례적인 비즈니스 회동이라는 걸요. 격식을 차린 회의실이 아니라 치킨집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들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AI 반도체 26만 대 공급 계약이었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6만 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아십니까?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를 공급받았죠. SK하이닉스는 HBM을 납품하기로 했어요. 현대자동차는 AI 자율주행 기술 협력을 맺었고, 네이버는 초거대 AI 개발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 AI 산업의 선도국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AI 반도체 26만 대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물량이었죠. 저는 이 타이밍을 분석했습니다. 왜 하필 한미 협상이 타결된 직후였을까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젠슨 황은 한국의 협상력을 목격했던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눈에 한국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나라였죠. 기술력도 뛰어났고 실행력도 확실했어요. 젠슨 황이 치맥 회동을 제안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엔비디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존과 AWS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줄지어 발표를 했어요. 향후 5년간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규모는 12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투자 분야는 AI와 반도체와 미래차에 집중됐어요. 러시아 주간지도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승리한 것도 모자라 글로벌 기업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러시아는 이걸 주목했어요. 한국의 협상력과 실행력이 증명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의 일치냐고.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정부가 계획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다고 분석했죠. 한미 협상을 성공시키고 그 모멘텀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인 거라고 했습니다. 보도 매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전략적 승리라고 평가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죠. 유럽 언론들도 한국의 협상력을 칭찬했습니다. 한국 국내 반응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한국 온라인 댓글들을 분석했어요. 그 데이터가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줬죠.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세대를 초월한 환호였습니다. 가장 많이 본 댓글이 이거였어요. 지렸다. 짧고 강렬한 표현이었죠. 저도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지릴 만한 성과였으니까요. 핵잠을 받아내고 글로벌 기업들까지 줄을 세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보 진영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애국진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재명은 보수였다는 댓글도 있었죠. 진짜 찐 보수라고 인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념을 떠나 국익을 챙겼다는 평가였어요.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한다는 댓글이 압도적이었죠. 여야 상관없이 박수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건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여야가 동시에 박수를 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내 한 표가 핵잠을 만들었다는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표현이었죠. 국민들이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이었어요. 1000년 만에 침략 없이 강대국이 된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핵잠 타고 북극 빙산 밑을 지나가 보자는 댓글이 있었어요. 설레는 미래에 대한 기대였죠. 지금도 림팩 훈련에서 황보 전단을 잡았는데 핵잠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흥분된 반응도 있었습니다. 협상 관계자들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칭찬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외란 속에 잘 헤쳐나가서 행복한 박수를 보낸다는 댓글도 있었죠. 대통령을 잘 뽑았다는 자평도 쏟아졌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국민 전체가 함께 만든 승리였어요. 러시아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주간지는 한국의 연속된 성공을 집중 조명했어요. 핵잠 승인부터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까지 한국이 보여준 외교력과 경제력을 높이 평가했죠. 러시아는 더욱 확신했을 겁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재건 파트너로 완벽하다는 걸요. 제 왼쪽 모니터엔 미국의 안보 파트너라는 데이터가 있었고 오른쪽 모니터엔 러시아의 경제 파트너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어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허브라는 데이터였죠. 한국은 안보와 경제와 기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이건 이례적인 성과였어요.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동시에 이뤄낸 나라는 없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 한국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외교 승리가 아니었어요. 국민 전체가 함께 만든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하던 동맹국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워싱턴의 착각이 이제야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관리할 수 없어요. 협상해야 합니다. 핵연료를 가진 한국, 러시아의 자원을 가진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한국.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이 선택하길 바랐습니다. 미국 아니면 중국, 미국 아니면 러시아. 하지만 한국은 양쪽 모두를 가졌죠.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이 빚어낸 결과였으니까요. 제 오랜 분석 경력에서 이토록 짧은 시간에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아낸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임의 룰을 따르지 않죠. 자기들만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느렸던 적이 없었고 멈춘 적도 없었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더 강해지고 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겠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롱받던 왕관 하나가 결국 세상을 바꿨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우연처럼 들렸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뒤엔 오랜 준비와 냉정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운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쇼라고 했지만 그 모든 평가를 이겨낸 건 결국 결과였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기 길을 가는 힘, 그게 진짜 강함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다른 왕관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